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부모를 괴롭힌 사또, 혼쭐 내준 효자.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양반이라 해도 비단도포 넉넉히 차려입을 만한 형편은 되지 못했고 고을 사람들의 살림은 더더욱 빠듯했어요. 겨울마다 눈은 오지게 쏟아져서 허리춤까지 쌓여 고립되기 일쑤였고 해는 금세 서산으로 넘어가 어둠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래도 이 척박한 산골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 박가였어요. 박가는 청렴하고 살뜰한 향리 집안으로 이름이 났어요. 박가의 집안은 예전부터 대대로 이 고을에서 이방을 맡아온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방자리는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어린 달재는 일찍부터 아버지 곁에서 글을 배우고 문서와 장부 정리를 도와드리며 고을 사정을 익혔어요. 달재는 서당에서 글 공부가 끝나면 곧장 관아로 달려갔어요. 집에서는 그저 잠만 잘 뿐이었고 하루 대부분은 관아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지냈지요. 그래서 관아 사람들은 어린 달재를 아예 관아 식구처럼 여겼어요. 달재 저놈아는 크면 아버지보다 더 이방일을 기똥차게 잘하겠어. 어린 것이 저렇게 열심히 배우니 아주 든든하구먼. 다른 아전들 자식들은 관심이 하나 없는데 달재는 달라. 아주 기특혀. 관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할 때마다 달재는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달재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헤아릴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어느 날 달재가 아버지 곁에서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지, 고개나무 고촌댁이 엊그제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도 뭐라도 들고 한번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벌써 고촌댁이 몸을 풀었단 말이냐? 우리 달재 아니었으면 깜빡했겠구나. 그래, 오늘 일 끝나고 같이 가보자꾸나. 그날 저녁 달재는 아버지와 함께 귀한 고기 한 덩이를 들고 고촌댁 집을 찾아갔어요. 굴뚝에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집안은 여전히 횡하고 먹을 것이라곤 없어 보였어요. 애를 낳고 기운이 다 빠져 누워있던 고촌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방날이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애 낳고 막막했는데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렇게 추운 날 속에서도 아버지 박가와 아들 박달재는 빠듯한 녹봉을 쪼개서 고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살뜰히 챙겼어요. 그러니 남들 보기엔 대대로 이방 집안이니 좀 살만하겠거니 했지만 사실 박간의 살림은 썩 잘 살지도 않았어요. 낡은 너와집 한 채가 전부이고 집 앞에 아무도 쓰지 않는 빈 털을 일구어 밭으로 삼았어요. 그 밭에서 나온 감자랑 옥수수 그리고 자잘한 푸성귀들이 밥상에 올랐어요. 여유가 조금이라도 될 만하면 혼자 사는 할머니 집 챙겨줘. 남의 집 대소사 챙겨줘. 그래서 이 집안은 늘 빠듯했어요. 박가 부인은 하루는 참다 못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아주 쥐꼬리만한 녹봉 남는 꼴을 못 보는구려. 차라리 그 이방자리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시구려. 그게 낫겠소. 부인, 그래도 이 고을 사람 속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이 나뿐이요. 내가 챙겨야 이 산속에서 고립된 사람들 살 수 있지 않겠소? 내 다음부턴 어려운 사람 챙길 때 조금씩만 하겠으니 이해하시구려. 일단 이번 겨울이 힘드니 이 시기만 넘기고 보자고요. 박가가 이렇게 말할 때면
부인은 속이 상해도 더 말은 못했어요. 결국 박간의 집은 늘 모자람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방 박가를 두고두고 칭찬했어요. 우리 이방 나으리 아니었으면 겨울을 어찌나 쓸고. 이방 어르신 없었으면 우리 새끼들 벌써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몇 해 흐르는 동안 이방 박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를 이어 어린 시절부터 관아 일을 도맡던 아들 박달재가 아버지를 이어 이방 자리에 올랐어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달재만큼 준비된 이방이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이방 일을 도왔으니 일 잘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었지요. 호방과 형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박달재 이방이 나와야 관아가 돌아가는구나. 우리 고을 이방 같은 사람이 없지. 관아랑 고을 사람들 사정을 저리 잘 아는 이가 어디 있겠소? 달재는 정말이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쥐꼬리만한 녹봉으로 고을 사람 약값도 챙겨드리고 떨어진 먹거리도 챙기다 보니 집안 살림은 역시나 빠듯했어요. 홀어머니가 어느 날 손사래를 치며 푸념했어요. 지 애비를 닮아서 집안에 돈 남는 꼴을 못 보는구나. 이 애미 소원이니 나 살아있는 동안에 장독에 잡곡 좀 가득 채워주거라. 그리고 남의 식솔 챙기지 말고 너부터 장가나 가. 아주 속 터져. 어머니, 알겠어요. 일단 겨울이 추우니 이번 겨울만 넘기고요. 장독에 잡곡도 곧 가득 채워드릴게요. 그 소리는 네 애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느니라. 달재는 참 바쁘게 살았어요. 집과 관아를 오가며 고을 일을 보고 틈만 나면 가난한 이웃들을 챙겼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처자들과 눈 한 번 못 맞추고 어느덧 노총각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관아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가려던 달재는 우연히 관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들었는가? 황가가 나무하다가 눈길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구먼. 이런 그 집은 이 고을에서도 가난한 집인데 황가가 나무며 약초를 못 캐면 그 식솔들은 올겨울은 어찌 지낸단 말인구. 참으로 큰일이로다. 부인도 없이 자식들이 아직 어린데 마지 복순이 혼자서 어찌 다 감당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달재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그날만큼은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었는데 달재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질 않았어요. 안 되겠다. 모른 채 할 수 없지. 마음을 다잡은 달재는 약방을 들러 약 한 첩을 지어 들고 다시 눈길을 헤치며 황가내로 향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발이 푹푹 빠졌지만 달재는 걸음을 옮겼어요. 드디어 황간의 집에 도착해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안에 계신지요? 저는 이방 박달재이옵니다. 잠시 후 덜컥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젊은 처자가 고요히 나왔어요. 바로 황가의 큰딸 복순이었어요. 제대로 꾸민 것은 하나 없고 얼굴에 상심이 묻어 있었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달재는 순간 얼어붙은 듯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아버지께서 어제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어렵습니다. 달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황가가 누워 있었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었어요. 황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이방 나으리 오셨습니까? 날도 춥고 눈도 많은데 어찌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른 나으시라고 약을 지어왔으니 잘 다려 드시고 쾌차하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번번이 이방나리께 신세만 지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서 몸을 추스르시고 기운을 차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자 복순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에 옷자락을 여미며 복순이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방나으리.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복순낭자도 이럴수록 힘내셔요. 예, 고맙습니다, 나리. 꼭 그렇게 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셔요. 그 뒤로 봄이 될 때까지 달재는 종종 황가네를 찾았어요. 콩 한 대박이나 감자 몇 알이라도 들고 가곤 했지요. 복순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이방나으리,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고을분들도 십시일반 챙겨주신 거 가져왔습니다. 이웃끼리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괴념치 마시오. 그런 대화가 오갈 때 문득 복순이의 눈에 달재의 도포가 들어왔어요. 오래 입어 군데군데 해지고 옷서픈 달아 떨어진 데가 많았어요. 복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포가 낡고 찢어지고 옷섭도 다 해지셨구나. 나도 이렇게 신세만 졌는데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다음 날 복순이는 달재가 일하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순이의 손에는 삶은 감자와 메밀 부침개를 소쿠리에 담아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방나으리. 제가 새참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니, 복순낭자, 어찌 예까지 오셨습니까? 새참 잘 먹겠습니다. 달재는 뜨끈뜨끈한 전과 감자를 맛있게 먹으려는데 복순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이방나으리, 괜찮으시다면 새참 드시는 동안 잠시 도포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네, 제 도포를요? 어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잠시면 되옵니다. 별일 아니오니 잠시만 입으신 도포를 제게 주시어요. 어쩔 수 없이 달재는 도포를 벗어 내주었어요. 복순이는 도포를 들고 나와 관아 구석에 앉았어요. 조심스레 반짓꼬리를 꺼내더니 낡은 도포에 터진 솔기를 꿰매고 옷섭도 꼼꼼히 꼬매주었어요. 색이 누래진 동정도 새로 달아주니 그음새 번듯한 모양새가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복순이가 다시 달재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든 도포를 정성스레 내밀며 말했어요. 이방나리, 도포가 낡고 해진 데가 있어 조금 꿰매 보았습니다. 솜씨는 별로 없사오나 그래도 전보다는 나을 것이옵니다. 달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몇 달 전부터 꿰매야지 생각만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고 홀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바느질을 더는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말끔해진 도포를 받아보니 달재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소, 복순낭자. 내가 늘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바빠서 못했는데 정말 고맙소. 아니옵니다. 이방나으리 혹시 바느질감이 있다면 제게 주시어요. 저희 집안이 나으리께 받기만 했는데 뭐라도 해드릴 수 있어 기쁘옵니다. 그 뒤로도 달재는 일이 끝나면 틈틈이 황가네를 찾았어요. 어느 날은 감자 몇 알을 들고 갔고 또 어느 날은 말린 옥수수가 오가고 바느질감이 오가며 두 사람 사이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따뜻한 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황가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환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방 나으리, 이렇게 저희 집을 살뜰히 챙겨주셔서 덕분에 겨울을 잘 넘겼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헌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부탁이 하나 있어옵니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이방 나으리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여식 복순이와 부부연을 맺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복순이도 이방 나으리를 무척 잘 따르는 것 같사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 나으리께 미안하오나 부디 제 딸과 인연을 맺어주시면 제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에 달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절대 장가 못 갈 줄 알았던 노총각 달재가 이 고을에서 제일 곱디고 온 복순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다니요? 그로부터 얼마 뒤 관아 앞마당에서 조촐한 혼례가 열렸어요. 관아 식구들과 고을 사람들이 모두 손수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혼례를 축하하였어요. 이방 날이 장가 못 가고 고을 사람 챙기다 늙어갈 줄 알았더니 드디어 제일 어여쁜 처자랑 장가를 가는구려. 그렇지, 그렇지. 이방 집안이야말로 복 받아야 마땅하지. 우리 고을에서 이방 집안에게 신세 앉은 사람이 어디 있더냐. 달재는 참으로 좋겠다. 그날 관아 마당은 모처럼 흥겨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박달재와 복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달봉이가 태어났어요. 달봉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이방 나으리 집안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구나. 아이고 우리 고을에 경사났네. 이방 날이께 우리가 진빚도 많으니 오늘은 축하를 해야지. 그러더니 고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말린 시래기를 묶어 들고 왔고 어떤 이는 감자 한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또 어떤 이는 말린 옥수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변변치 못해서 그래도 아이 태어난 집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소. 이방 나으리가 늘 챙겨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드릴 차례 아니겠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들 이렇게 알고 챙겨주십니까? 이방 나으리, 이번만큼은 우리가 보답할 차례지요. 받아주셔야 지들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에 달재는 더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방 집안은 이웃들이 가져온 소박한 먹거리들로 따뜻하게 채워졌어요. 아기 달봉이는 그렇게 포근한 보자기 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 고을의 이방집 아들 달봉이는 마을의 사랑과 존경을 다함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덧 달봉이도 8살이 되었어요. 달봉이는 아버지처럼 서당에서 글 공부를 마치면 곧장 관아로 달려와 아버지 곁에 앉아 글 공부도 하고 잔심부름을 하며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장부를 펼치다가 말했어요. 달봉아, 이 장부는 저쪽에 장에 넣고 정리하고 오너라. 예, 아버지. 며칠 뒤였어요. 이 산골짜기에 새로운 신임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지요. 이 사또는 원래 한양과 가까운 잘 사는 마을에서 사또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처음에는 제법 공정하게 일을 보는 듯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점점 뇌물 맛을 알아버렸어요. 작은 것 하나에 손을 대더니 백성들과 아전들의 불평이 늘어났어요. 그 소식은 조정에도 보고되었지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차마 증언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또는 뇌물을 써서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 증거는 잡히지 않고 그래도 사또 자리를 여지껏 이어갔지요.
그러다 보니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저 사또가 가는 곳마다 원성이 자자하니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분명 무슨 탈이 있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 사또 자리를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 저렇게 이리저리 지방 자리로 다니며 좌천만 되고 있는 게지. 본인 복을 본인이 깎아먹는 줄 모르는 사람일세. 게다가 이 사또는 여색도 탐했어요. 정실 부인 하나로는 모자라 첩을 셋씩이나 들였고 정실 부인과 첩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몇 명인지도 헤아리기 어려웠어요. 사또는 이렇게 대식구를 대동하고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오니 그 행차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이번 원님은 힘도 좋으신가벼. 부인 하나에 첩이 셋이라니. 그러게 말이요. 자식들은 또 몇이나 되는겨. 셀 수도 없구만. 대단한 원님이시구만. 기운이 넘치시니 우리 고을도 잘 챙겨주시려나? 헌데 들었는가? 원래는 한양서 벼슬을 보던 양반인데 폐악질이 심해서 좌천되었다 하더라고. 정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폐악질이 심했길래 이 산골짜기까지 온 거야? 설마 여기서는 그러지 않겠지. 여긴 뭐 그리 탐낼 게 있다고.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새로운 사또를 맞이했어요. 한편 신임 사또는 고을 입구에 발을 들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나왔어요. 정말 한약물 먹던 내가 이런 첩첩산중 시골까지 오다니. 쇠똥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런 촌구석에서는 뜯어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아이고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지난번 그 고을에서 입단속을 더 단단히 시켰으면 이리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관아에 도착하자 아전들이 나와 허리를 굽혀 맞이했어요. 사또는 대충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이 곧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아전들 꼴을 딱 보아오니 견적이 나오는구나. 세상에나 이방 저 꼴은 또 뭐냐? 거지되기 직전 행색이구나. 무슨 노름을 하다 다 털린 게야 뭐야? 지질이 궁상이구나. 그나마 형방 호방은 좀 나은 듯 싶지만 뭐 도찐개찐이구나. 신임 사또를 보고 이방 달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또 나으리 먼 길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삼방이 힘닿는 데까지 사또 나으리를 잘 매시겠습니다. 그러고는 깔끔히 정리해 둔 문서를 두 손으로 들이며 차근차근 고을의 형편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또의 한숨은 더 깊어졌지요. 이리 지지리도 가난한 고을에 또 지지리도 가난한 삼방들이구나. 에휴, 앞으로 몇 년은 나도 거지꼴이 되겠구나. 삼방들에게서 다만 몇 푼이라도 기대하기 힘들겠어. 사또의 한숨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하한참을 듣다가 귀찮아진 사또가 손을 내저었어요. 알겠네, 알겠어. 나머지는 자네들이 지금껏 해온 대로 잘해주시게나. 자네들만큼 이 고을에서 나고 자라고 잘 아는 이들이 어디 있겠나. 파악은 자네들이 더 잘했겠지. 나도 자네들을 믿네. 그리고 나도 이 고을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일부터 고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인사하게 하시게. 네, 인사를 직접 오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창 농사철이라 다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저희와 함께 마을을 돌며 순찰하시면서 인사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아니 되네. 일단 내가 파악할 것도 많으니 고을 사람들 직접 시간 맞춰 오게 하시게.
산방들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땀을 훔쳤지요. 그렇게 사또가 방을 나서려는데 문턱을 넘기 전 부울쑥 말을 던졌어요. 아, 맞다. 고을 사람들이 올 때 설마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간에 오고 가는 작은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네들을 믿겠네. 그 말에 산방들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고을 사람들에게 괜한 짐이 될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새로 온 사또의 첫 지시라 거절할 수도 없었답니다. 산방들은 난처했지만 일단 사또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포졸들을 불러 고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하도록 했지요. 내일 모두 관하로 나오시오. 새로 오신 사또께 인사를 드려야 하오. 그리고 인사드릴 때 작은 성의 표시도 하는 게 좋겠소. 사또가 그런 걸 좋아하는 듯 하더이다. 네, 뭐라고요? 내일 관아에 가서 사또께 인사를 드리라고요? 지금 한창 바쁜데 이 시기에 몸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참으로 답답하네. 헌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여요? 우리 형편에 내 새끼 입에 넣을 옥수수도 부족한데 참말로 답답하구만. 우리 집은 겨우 감자 몇 알 있는데 그거라도 내야 하나 싶네. 아이고, 우리 집은 말린 시래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들고 가야겠구먼. 결국 다음 날 관아 앞마당은 고을 사람들이 죄에다 모였어요. 손에는 감자 한 망태기, 옥수수 한 바구니, 말린 시래기 한 뭉치, 그나마 좀 사는 집은 옥수수술을 두어 병을 들고 왔지요. 행색이 거짓골이라 가져온 것도 죄에다 말린 풀떼기뿐이로구나. 내 이 촌구석에서 뭘 기대했던가. 엽전한 게 구경하기 힘든 골이구나. 네, 맞아요. 그나마 양반이라고 하는 집안도 사또 앞에 나섰지만 행색이 비단 옷차림이 아니었으니 말 다했죠. 얼굴색은 잿빛이고 손에 들고 나온 것도 말린 약초꾸러미 뿐이었어요. 인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관아 앞마당에는 감자며 옥수수, 말린 시래기의 약초가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멀리서 보면 그것들이 음식인지 쓰레기 더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관아 앞마당이 꼭 거지소굴이구나. 임금이 한양 저작거리만 갈 게 아니라 이 마을을 와봐야 할 것이야. 그 뒤로도 사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아에 틀어박혀 대충 일을 하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반면 관아 산방들은 예전처럼 묵묵히 소임을 다 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심심해진 사또는 고을을 순찰하려고 채비를 하였어요. 이방 달제가 얼른 달려와 물었답니다. 사또 나으리 어디 나가십니까?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네. 자네들은 일들 보시게. 나는 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겠네. 조용히 다녀올 테니 염려 마시게. 그렇게 사또는 홀로 말을 타고 고을 이곳저곳을 돌았어요. 자세히 보니 이 고을은 정말이지 지질이 가난했어요. 농번기라 해도 땅이 척박하고 논으로 쓸만한 곳은 찾기도 어려웠지요. 죄다 산비탈에 감자, 옥수수, 콩 심어놓은 게 전부였어요.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온통 잡풀과 풀떼기뿐이구나. 그렇게 지루하던 참이었어요. 사또가 말을 타고 고을 어귀를 지나가다가 어느 너와 집에 눈길이 갔지요. 그 집 옆 작은 텃밭에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밭을 메고 있었어요. 사또 옆에 있던 포졸이 얼른 소리쳤어요. 이보시오. 신임 사또님이십니다. 어서 예를 갖추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또나으리. 그 순간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그야말로 시골 구석에 숨겨진 진주 같았어요. 눈은 맑은 샘처럼 빛나고 얼굴빛은 복숭아 꽃잎 같았어요. 땀에 젖은 이마마저도 한떨기 꽃처럼 고왔어요. 사또는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아니, 이런 시골 촌구석에 한떨기 꽃 같은 여인이 있구나. 내 이 고을에 온 보람이 이제야 있도다. 사또는 황급히 포졸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어느 집 여인인가? 예, 사또나으리. 저 여인은 이방나리의 부인이옵니다. 무엇이라? 이방 박달재의 부인이라고? 사또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방은 행색이 항상 변변찮고 인물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는 이방이 저런 절세미인을 아내로 두고 있다니 사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사또의 눈에 이방이 새삼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지 뭐예요? 관아에 돌아와 이방을 다시 보며 사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방에게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인가? 아님 집안에 숨겨둔 땅이라도 있는 것인가? 내가 알기론 집 한 채 빼곤 아무것도 없던데 혹시 나보다 힘이 세기라도 한 것인가? 정승판서 집안에서나 어울릴 만한 미인을 이런 찌질이 이방이 부인으로 두었다니? 정말이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사또는 그날부터 더 고을 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이방의 부인 복순이를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지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드디어 사또는 기가 막힌 작전을 짰어요. 그날은 이방 박달재가 사또방에 들어와서 여러 사안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이방이 긴 이야기를 다 마치자 사또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자네, 이 고을 사정도 훤히 알고 일을 참 잘하시는구먼. 덕분에 고을이 잘 돌아가고 있네. 요즘 좀 심심하던 차인데 평범한 고을 일 말고 재미난 내기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나? 예? 내기라니요? 제가 무슨 내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양하게 싸웁니다. 들어보시게. 만약 내가 지면 자네에게 은자 200냥을 주겠네. 이 정도라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해보시게나. 은자 200냥이라는 큰돈 이야기에 이방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또가 슬쩍 본심을 꺼냈지요. 허나 자네가 지면 자네 부인이 내 수청을 들게 하시게. 네? 제 부인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그건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그런 내기는 못하옵니다. 아니 이기면 될 것이 아닌가? 사내 대장부가 겨우 그것에 쫄기는 내기라면 당연히 목숨 걸 각오로 하는 게지. 사또의 말은 반은 화내는 듯하고 반은 농담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방은 난데없는 내기에 가슴이 처얼렁 내려앉고 말았답니다. 너무 황당한 말에 도무지 뭐라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또는 다짜고짜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네, 중국 대국의 큰 부잣집에 서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알아내서 보고하시게. 예? 중국 부잣집 서책의 수량이라고요? 사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내기라 하지 않았는가? 내일 오시 전까지 답을 알아내게. 못하면 약조한 대로 하시게나. 그렇게 말하고는 사또는 후울적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나가버렸지 뭐예요? 남겨진 이방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정녕 시골 촌구석에서 나고 자란 이방이
천리박 대국의 서책 수량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이방은 그 순간부터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서당을 찾아가 훈장 어르신에게 물어도 보았지만 훈장님도 난감한 얼굴만 지어 보였지요. 결국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은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며 땅만 보며 걷고 또 걸었답니다. 내가 못나서 결국 아내를 뺏기게 생겼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해가 지고서야 이방 달제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리니 손등으로 몇 번이고 훔쳤지요. 그래도 대대로 이어온 가업인 이방 일은 해야 돼서 늦은 밤 관아로 들어와 밀린 일을 붙들고 앉았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글자를 들여다보아도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 복순이와 사또의 음흉한 얼굴만 맴돌았지요. 그때였어요. 8살 난 달봉이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손에는 밤참거리로 삶은 감자와 옥수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셔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이제 뭐라도 좀 드세요. 아니다 됐다. 달봉아, 너나 많이 먹거라. 이 애비는 입맛이 없구나. 그러곤 붓을 들어보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글씨 한자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달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고 말았답니다. 흐느낌이 새어 나오지 않으려 꾹 참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다시금 왈칵 쏟아지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걸 본 달봉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아들 달봉이도 대성통곡하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좀 해보셔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지요. 아들 달봉이의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자 이방 달제는 결국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아니, 이번에 새로 온 사또께서 갑자기 내기를 하자고 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응했단다. 그분이 낸 문제를 풀면 내가 이기는 것인데 답을 전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져서 네 애미가 사또에게 수청을 들게 생겼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네? 헌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말이다. 중국 대국의 큰 부잣집에 서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알아오라 하셨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달봉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린 얼굴에 씩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런 문제를 내셨단 말이에요? 사또께서는 이 고을 서책을 묻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그런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달봉아, 내가 간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할 작정이냐?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달봉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귀에 속삭였어요. 속삭임이 끝나자 달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아들 달봉이를 바라보다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무도 엉뚱하면서도 또 기발한 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부자는 한바탕 웃었어요. 아들 달봉이는 당차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또께서 오시 전에 오라 하셨으니 아버지는 오늘 하루 못하신 일 보시고 제가 바쁘신 아버지 대신 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달봉이의 말에 큰 용기를 얻은 이방 달제는 그날 밤 밀린 문서를 시인나게 해결했어요. 하루 종일 가슴에 맺힌 걱정이 사라지니 붓끝이 솔솔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문서를 정리하는 동안 아들 달봉이는 옆에서 벼루에 먹을 갈고
다 쓴 문서를 옮겨 놓으며 아버지를 밤새 도왔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사또는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어요. 드디어 시골 구석에서 한 줄기 담비 같은 여인이 내게 오는구나. 살맛이 나고 밥맛이 도는구나. 오늘 같은 날이 어디 또 있겠는가? 5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사또의 방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지방에 서서 공손히 절을 올리는 사내아이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이냐? 못 보던 아이로구나. 안녕하십니까, 사또나으리. 저는 이방의 아들 박달봉이라 하옵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이방 달재와는 달리 아내 복순이를 빼닮은 달봉이는 사내아이인데도 얼굴이 예쁘장했어요. 그 예쁘장한 달봉이를 보자 사또의 질투심이 더 끌어올랐어요. 아니, 저토록 인물이 좋은 아들을 두다니 저 이방놈이 더 얄미워 죽겠구나. 달봉이는 한치의 두려움 없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제 저희 아버지와 사또나으리께서 내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또께서 내주신 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한참을 고심하시다가 밀린 업무가 많으셔서요. 그래서 아들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럼 어서 답해보거라. 중국 대국의 대갓집 서책이 몇 권인지 네가 아느냐? 예, 사또나으리. 저희 마을이 약 100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심찬봉댁이 가장 부잣집이옵니다. 그댁 어르신께서 책을 무척 좋아하시어 후원 쪽 서구에다 서책을 가득 보관하고 계시옵니다. 중국 대갓집의 서책도 그만하고 그 수 또한 그만할 것이옵니다. 사또는 순간 황당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는 성을 냈어요.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여기 부임한 지 며칠 되었다고 어찌 심찬봉네 집 서책을 가늠하겠느냐? 생떼 부리지 말고 어서 썩 나가거라. 사또나으리도 참 답답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국에 가보셨겠습니까? 사또나으리와 달리 이 고을조차 나가보신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도 한양에서도 살아보신 사또나으리도 모르는 것을 어찌 저희 아버지에게 하문하셔서 그런 내기를 하셨단 말씀이옵니까? 제가 이해할 만한 답변을 주셔야 마땅하다 생각하옵니다. 이 또한 사또나으리께서 바쁘신 이방인 저의 아버지에게 시키신 나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사또는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런, 내가 그간의 평판 때문에 이 시골 촌구석으로 내려왔는데 이 소문이 조정에라도 전해진다면 어찌 되겠는가? 나란이라는 사람에게 장난삼아 내기한 것이 드러난다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 아닌가? 결국 사또는 더는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 안 구석에 감춰두었던 비상금 꾸러미를 풀어 은자 200냥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내 바쁜 이방에게 헛된 일을 시켰구나.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기는 내기이니 네 아버지에게 이것을 전해 주거라. 약속대로 은자 200냥을 내주었지만 사또의 속은 부글부글 들끓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또는 속에서 분통이 터져 나왔어요. 이방 박달재도 꼴보기 싫었고 옆에서 심부름하는 그 아들놈 달봉이도 눈엣 가시였어요. 괜히 관아 사람들의 시선이 뒤에서 쑥덕거리며 비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루하루 불편했어요. 사실 형방과 호방이 문틈으로 몰래 엿들어 그 사정을 빤히 알고 있었거든요. 형방과 호방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부인의 첩 셋씩이나 두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이방 부인을 탐냈다지 뭐야? 뭐라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먼.
그래도 이번 일은 이방 아들 달봉이가 아주 기똥차게 한 방 먹였지 뭐야. 복덩이야, 복덩이. 이런 대화가 은근히 관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니 사또는 방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사또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겨서 지난 손해를 만회하리라.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사또는 드디어 묘책을 짜냈어요. 그날도 이방의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이방 달재가 문을 나서려 할 때였어요. 사또는 이방을 불러 세웠어요. 이보시게 이방, 이번에도 내 중요한 일을 부탁함세. 황소가 새끼를 가진 걸 구해 오시게. 황소가 새끼를 가진 걸 구해오면 내 은자 400냥을 주고 못 구해오면 자네 부인을 수청들게 하겠소. 보름 안에 가져오시게. 이방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황소가 그저 누런 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논밭에서 일하는 숫소를 가리켰거든요. 그런데 수컷이 어찌 새끼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기의 이방은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번에는 사또가 지난번보다도 더 뻔뻔해졌어요. 지난번 잃었던 은자까지 합쳐 2배의 값을 내기로 걸고는 자기 멋대로 내기를 던져놓고 휙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놀란 이방은 집무실로 돌아와 얼이 빠진 채 자리에 터얼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달봉이가 아버지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또가 또 이상한 내기를 내놓고 가버렸느니라. 아니 또요. 이번엔 사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황소가 새끼를 가진 걸 구해오면 은자 400냥을 주고 못 구해오면 네 어미를 수청들게 하겠다고 했다. 달봉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또도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보름이 흘렀어요. 사또가 정해둔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시각에 달봉이가 당당히 관아 앞마당에 나섰어요. 사또는 멀리서 달봉이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에이, 또 저 맹랑한 꼬마놈이구나.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구나. 사또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어요. 이놈! 아버지 이방은 어디 가고 어찌 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저희 아버지가 요새 애를 낳느라고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에서 쉬고 계십니다. 에이 이놈아! 내 놈 꽤 넘어갈 것 같으냐? 사내가 어찌 애를 낳느냐? 달봉이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렇지요. 사내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저희 아버지에게 황당하게도 새끼를 가진 황소를 데려오라 하셨습니까? 지금 관아 앞마당에서 설명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못하시면 이 내기에서 사또나으리께서 지신 겁니다. 관아의 큰 앞마당은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포졸이며 아전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어요. 어린 달봉이가 사또와 맞서 당차게 따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제야 고을 사람들은 비밀스레 떠돌던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사또가 이방내 부인을 또 탐하려 했대.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걸다니 어쩐지 요새 수상하다 했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자 사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아무리 입을 열어보려 해도 도무지 말문이 막혀 할 말이 없었지요.
결국 이번에도 사또는 약속한 은자 400냥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사또는 할 수 없이 정실 부인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 이번에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렸소. 내가 내기에서 져서 은자 400냥을 내야 하오. 안 그러면 궐까지 소문이 퍼져 이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오. 정실 부인은 사또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어요. 아, 영감, 내 듣자 하니 또 그 내기를 하신 겁니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여색을 그리 탐하여 내가 첩을 3씩이나 들여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남의 부인을 탐했다는 망신까지 당합니까? 어찌 그리도 가볍게 사시는 겝니까?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부인,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요. 부디 은자 400냥만 내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궐에 소문이 퍼져 사또 자리도 잃고 우리 대식구가 손가락 빨며 살아야 하오. 부인 부디 부탁드리오. 정실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끝내 집안을 생각해 은자 400냥을 내주었어요. 한참 후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꾸러미를 달봉이에게 내어주었어요. 내기는 내기이니 이것을 네 아비에게 전해라. 이렇게 은자를 건네고 사또는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이방과 달봉이는 사또의 장난질 없이 관아에서 조용히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사또 덕분에 이방은 몇 대 만에 처음으로 버은 듯한 기와집으로 이사도 하고 드디어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우며 고깃국을 먹게 되었어요. 사또가 밉긴 해도 덕분에 우리도 제법 이방 집안답게 사는구먼. 아이고, 우리 달봉이 덕분에 집안이 피는구나. 사또는 1년 넘게 속으로 이를 갈며 치밀하게 복수의 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2번이나 망신을 당했으니 사나이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 저 이방과 달봉이 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사또의 체면을 되찾고 말리라. 추운 동짓달,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이방은 늘 하던 대로 고을의 사안을 정리해 사또에게 보고했어요. 사또는 말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 불쑥 말을 꺼냈어요. 내 강원도 산골에서 먹던 것만 먹다 보니 너무 지겹소. 자네는 이 고을에 모르는 것이 없으니 딸기를 좀 구해다 주시게. 아니 사또, 이 한겨울에 딸기라니요? 여긴 다른 고을보다도 더 추워서 그런 건 애초에 날 리가 없사옵니다. 허허, 이 드넓은 땅에 꼭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만 있겠나? 자네가 아직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일세. 이 참에 딸기가 있는 곳을 알면 좋을 것이니 어서 구해다 주시게. 그러곤 눈을 가늘게 뜨며 사또는 덧붙였어요. 딸기를 가져오면 은자 800냥을 주겠네. 허나 못 가져오면 자네 아내를 내놔야 할 것이야. 기한은 달포 아닐세. 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방을 나서던 사또는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자네가 직접 와서 가져다 주시게. 괜히 어린 달봉이 시키지 마시게나. 그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사또의 뒷모습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또의 뜬금없는 말에 힘이 쭉 빠진 이방은 어깨를 잔뜩 늘어뜨린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깊은 한숨과 함께 의자에 터얼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옆에서는 달봉이가 아버지가 정리한 문석꾸러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 짙게 드리운 근심을 보자 달봉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달봉아, 사또가 또 이상한 내기를 내놓고 가버렸느니라. 아니 또요. 은자 600냥이나 잃고도 또 내기를 거신 거예요? 헌데 그 내기가 무엇인가요? 그게 말이다. 이 한겨울에 달포 안에 딸기를 구해오라 하였느니라. 내게 딸기를 구해오면 은자 800냥을 주고 못 구해오면 내 어미를 수청 들게 하겠다고 했다. 네? 한겨울에 딸기를요? 달봉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장난스레 웃으며 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기발한 꾀를 들은 이방은 처음엔 멍하니 듣다가 이내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 참으로 영특하구나. 내가 어찌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꼬? 달봉이 덕분에 이번에도 한시름 놓겠구나. 다시금 마음이 가벼워진 이방은 흐뭇한 표정으로 하던 문서 정리를 마저 이어갔어요. 그날 저녁 이방은 고기를 넉넉히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따끈한 밥 그리고 진수성찬이 가득 차렸어요. 그리고 이방네 온 가족이 둥글게 앉아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이 펼쳐졌어요. 이번에도 은자 800냥 받아오시면 이제 밥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어요. 빠듯했던 우리 집 살림이 어쩌다 보니 부자가 되겠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번엔 반드시 큰 돈을 벌어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우리 집이 고을에서 제일 번듯해질 겁니다. 그렇게 달포가 흘러 약속된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관아에는 이방도 아들 달봉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또는 관아 뜰에 나와 기다리다 못해 눈을 부라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놈들 내 돈 은자 600냥 들고 고을을 떠난 것이야 뭐야? 괘씸하다 괘씸해. 차라리 이 고을을 떠나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도 말거라. 이방 부자를 볼 때마다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단 말이다. 세 번째나 되는 내기라. 이제는 고을 사람 치고 이 소문을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관아 앞마당은 물론이고 관아 앞 길목까지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다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아이고야, 우리 사또 아주 여색에 환장을 했구먼. 저놈은 사또가 아니라 천벌을 받을 놈이여. 밤에 몰래 멍석마리에서 밤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혀. 어디 여자가 없어서 남의 부인을 탐내? 이참에 고을 밖으로 내쫓아야요. 아주 망측스러워서 다른 고을 사람들한테 말도 못 꺼내겠다니까. 허허, 사또가 내기만 걸면 이방네 집이 부자가 되니 달봉이야말로 복덩이구나. 그 시각 대청마루에 앉은 사또는 은자 600냥을 잃은 억울함, 고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체면, 그리고 사나이 자존심이 모두 한꺼번에 짓눌러 오는 것 같았지요. 사또는 담배를 연신 뻐끔뻐끔 피워내며 매캐한 연기를 하늘로 내뿜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인기척이 나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달봉이가 조르르 달려 들어오지 않겠어요? 사또는 달봉이의 얼굴을 보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또는 속으로 이를 갈며 말했어요. 치사한 이방 내 이놈, 내가 분명히 아들 빼고 직접 오라고 했거늘. 어찌 아들놈을 또 끼워 넣는 것이냐? 정정당당한 내기를 하자 했지 않았느냐? 이방놈아, 어서 나오거라. 사또는 더는 참지 못하고 대청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관아 앞마당에서 소리쳤어요. 내 이놈, 내 분명 네 아버지 이방 보고 직접 오라고 했거늘 어찌 또 네가 왔느냐?
네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그 소리에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까지도 순간 숨을 죽이며 달봉이와 사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사또나으리, 송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딸기를 따러 갔다가 뱀에 물려서 그만 거동조차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왔사옵니다. 야 이놈아, 동짓딸에 무슨 뱀이 있느냐? 네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내가 이번에 가만둘 줄 알았느냐? 어서 네 애비 데려오너라. 그러자 달봉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또나으리, 방금 동짓딸에 무슨 뱀이 있느냐 하셨지요? 허면 동짓딸에 무슨 딸기가 있습니까? 결국 헛소리를 하신 건 사또나으리 아니옵니까? 그런 내기를 하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자, 어서 답을 고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자 사또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입을 딱 다문 채 얼굴이 벌개졌어요. 이리저리 눈만 굴리다가 결국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관아 사람들과 고을 사람들이 모두 통쾌해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달봉이의 기지에 감탄하며 와르르 박수를 쳐대니 누가 먼저 박수를 쳤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원님은 또 어쩔 수 없이 한양에 있던 땅 문서를 죄에다 팔아 은자 800냥을 구해와야 했어요. 그날 저녁 사또 정실 부인은 불같이 화를 내었어요. 아이고, 이 영감탱이 또 내기할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집안 가장이랍시고 내기질만 하다가 허구한 날 돈 잃고 망신만 당하고.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 꼴을 당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사이 이방 집안은 부쩍 넉넉해졌어요. 몇 대째 걸쳐 겨우 밥만 먹는 이방 집안이었는데 밭을 사들이고 소작도 주면서 살림이 한결 펴졌지요. 이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고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는 이방 집안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이방 달재와 아들 달봉이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관아에 일하러 오게 되었지 뭐예요? 보는 이들마다 감탄했어요. 그리고 대가족 사또네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비단옷은 구경도 못하고 무명옷을 입게 되었어요. 사또의 대가족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우리 비단옷은 다 어디다 파신 거예요? 어찌 매번 옷이 초라해지는 겁니까? 조용히들 하거라. 나 어릴 적엔 비단옷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입어봤다는 게 어디냐? 어느덧 사또의 임기가 마지막 달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여러 번의 내기에서 망신을 당한 사또는 서책을 들여다보며 이를 갈며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사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하고 분하도다. 저 어린 것에게 내일이 망신을 당하다니. 허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내가 어른으로서 본때를 보이고 가르침을 줄 차례다. 그리하여 사또는 이방이 아닌 이방의 아들 달봉이에게 직접 내기를 걸 질문을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놈에게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으면 내가 오히려 개망신을 당할 것이야. 합리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어야 한다. 먼저 내기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 질문하고 달봉이가 바로 답을 못하면 그때 하루 말미를 줘서 단판을 짓게 해야겠구나.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던 사또는 마침내 가장 적당한 내깃거리를 찾아냈어요. 그 순간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르르 번졌지요. 며칠 뒤 달봉이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장부를 품에 안고 공손히 사또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분하고 의젓한 걸음으로 문서를 들이고 나서려고 했지요.
그때 사또는 달봉이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고하였느니라 달봉아. 헌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구나. 저기 앞산을 보아라. 저 산에 빽빽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 파악해 오너라. 달봉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249그루쯤 됩니다. 아니 이놈아, 산이 저리 크고 숲이 우거졌는데 어찌 소나무가 겨우 249그루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러자 달봉이는 조용히 웃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사또나으리도 참 답답하시옵니다. 꼭대기를 보니 흰 백자가 100백허니 200이요. 아래를 보니 아직도 시커멓게 칠칠하니 77이 49가 아니옵니까? 그러니 모두 합해 249이지요. 사또는 그만 멍해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너무나 재치있게 단번에 답을 내버리니 내기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이번에는 달봉이가 지지 않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사또를 향해 물었어요. 허면 사또나으리, 며칠 전 여기 부엌일을 맡아 하던 원주댁에 해산을 하였사온데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혹시 아시옵니까? 아니, 원주댁이 벌써 몸을 푼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사또께서는 이 마을을 지켜주시는 큰 어른이시옵니다. 관아에서 사또나으리와 저희 관아 식구들의 밥을 지어주던 원주댁이 몸을 풀었는지도 모르시면서 산의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 왜 그리 궁금하시옵니까? 그런 것보다는 고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자 사또는 얼굴이 벌개져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사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내 여기 오래 있다간 내 논이며 밭이며 다 털리겠구나. 마지막 내기를 대놓고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또 개망신 당하고 거지꼴 될 뻔했구나.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 고을을 떠나야겠다. 결국 사또네 집안은 임기가 끝나고 화려했던 대식구가 무명옷만 걸친 채 그간 모아온 집문서와 땅문서마저 몽땅 잃고 겨우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어요. 3번에 걸친 내기에서의 참패가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그 소문이 강원도는 물론이고 멀리 한양 도성바다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지요. 그 뒤로는 관직에 오르기는커녕 그저 낙향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 뭐예요? 사또네 식구가 초라하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이제 돈 없으니 내기는 못하겠네. 결국 저 꼴나는겨. 그래도 이방 아들 달봉이가 속 시원히 갚아주지 않았어. 아이고 통쾌하다 통쾌해. 그렇게 세월은 흘렀어요. 몇 대에 걸쳐 부족하게 살면서도 고을 사람들에게 다 퍼주며 살아온 이방네 집안은 드디어 어린 달봉이 덕분에 버은 듯한 기와집과 기름진 밭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망을 얻으며 따뜻하게 살아갔지요. 그 후에도 달봉이는 아버지를 이어 이방의 자리를 지키며 고을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도우며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달봉이 집안을 두고두고 칭찬했고 모두가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고을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달봉이네 집안은 고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